처방받은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방송인 이경규 씨. 그런데 경찰의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감기약을 먹고 차를 몰아도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약물 운전의 기준은 뭘까요? 궁금하면 와플.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음주운전과 같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운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해야 운전이 가능한지, 복용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약물 운전하고 음주운전 비교하기 쉬울 텐데 뭐 맥주든 소주든 막걸리든 안 된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잘 알아요. 하지만 약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 그 밖에 사암불량을 정하는 약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약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출만 되면 무조건 약물 운전으로 보기도 하는데 복용 후 몇 시간 아니면 복용량 이런 기준도 필요하고요. 복용 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대부분 졸음과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방송인 이경규 씨가 복용한 공황장애약을 포함해 불면증, 우울증, ADHD 치료제 등 다양한 처방약이 이에 해당하죠. 네, 향정신성 의약품 주의력이나 집중력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수면제 종류, 스틸록스, 졸피뎀 같은 약이라던가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코감기약, 그다음에 이제 덱스트로메토판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 같은 거, 멀미약이나 수면 유도제, 근이완제가 함께 포함된 진통제 등이 졸음과 주의력 저하, 나른한 느낌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약 봉투에 약 설명과 함께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운전주의라던가 졸음 가능성에 대해서 좀 픽토그램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셔라 라는 멘트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는 편이에요. 졸렸다고 호소하셨던 약이 있으면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내가 먹었던 약 기록이 좀 남아있는 약국을 이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약물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는지 입증하는 절차도 복잡한데요.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것은 없어요. 일단은 피를 뽑아야만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절차가 복잡해요.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기처럼 현장에서 간이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와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지를 못할 거라고요. 미국에서 과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드링킹 드라이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언스라고 말을 포괄적으로 해요. 약물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알코올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통합될 수 있는 단속이나 검사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럼 약물 운전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준은 어떨까요? 영국과 독일은 향정신성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처럼 약물 운전도 혈중 약물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아직 이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마약 약물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습니다.